먼저 볼 것은 2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밀가루 반죽이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묻고 있는데요. 신장도 그리고 인장 학력 같은 것을 보는 데는 익스텐소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개는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밀로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알파 아밀레이지의 활성이나 전분의 호화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페리노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드로미터 같은 경우는 성숙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문제는 길게 늘어나는 성질, 즉 신장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물었으므로 익스텐소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25번을 한번 볼까요? 관능검사에서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중에 차이식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특성 차이 검사에 대해서 물었고요. 특성 차이 검사는 이점 비교, 다중 비교, 순위 평점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3점, 2점 비교 검사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27번으로 가볼까요? 쌀을 도정을 했는데 그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을 묻고 있고요. 1번에 나와 있는 오리제닌이라고 하는 것은 쌀, 단백질의 이름이죠. 쌀은요, 도정을 하면 배유부 부분의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도정함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비율은 높아지고요. 그 외에 단백질이나 섬유질이나 회분이나 비타민 종류는 전부 다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지는 것, 쌀을 도정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은 2번 전분 성분이 되겠죠. 다음은 31번으로 가볼까요? 유지의 3패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아닌 것은 비누화가죠. 비누화가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검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 수를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TBA가, 카르보닐과 과산화물가는 유지의 3패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과산화물가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볼까요? 페록사이드 밸류라고 하는 것, 영어 이름도 한 번씩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의 초기 3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패가 많이 진행된 오래된 유지의 경우에는 과산화물가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초기 3패도라서 과산화물가가 올라가는데요. 그 후에 많이 진행이 된다면, 즉 3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오히려 과산화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3패도만 알 수 있는 방법, 과산화물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TBA가 같은 경우는요. 유지가 3패되면서 생성되는 물질 중에 말론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말론알데하이드와 TBA 지시약이 서로 반응을 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TBA가입니다. 그래서 유지의 3패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요. 카르보닐가 같은 경우는요. 유지가 산화에 의해서 과산화물을 형성을 하고요. 과산화물은 다시 분해가 되면서 이 카르보닐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보닐 화합물의 양을 측정을 해서 유지의 3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카르보닐가입니다. 그래서 3패랑 상관이 없는 것은 보기 중에서는 비누화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33번 볼까요? 서류 중에서 고형 성분이 단 하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돼지 감자죠. 여러분 카사바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이 타피오카, 펄을 만들 때 카사바를 쓰게 되고요. 돼지 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짝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프락토스. 프락토스를 한국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중합체 이눌린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조지방을 정량을 하려고 하는데 속실렛이라고 하는 속실레법을 이용을 했고 거기에 사용되는 용매를 묻고 있습니다. 속실레법을요 다르게 식품공전에 있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테르 추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실렛에 사용되는 용매는
에테르죠. 다음은 38번 문제를 볼까요? 수분 활성도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식품 내 수증기압이 P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P0라고 했을 때 수분 활성도를 구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정의에 관련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나왔던 식과 함께 밑에 나와 있는 몰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39번 문제를 보시면요. 뉴턴 유체의 식품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뉴턴 유체의 식품을 주로 얘기를 하면 묽은 액상식품이 뉴턴 유체입니다.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전단 속도와 전단 음력이 정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유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포도당 용액이 묽은 액상식품에 속하는 것으로 뉴턴 유체라고 보시면 되죠.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효소에 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맥주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전분을 발효성 당으로 분해를 하고 전분에 의해서 혼탁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전분을 발효성 당으로 분해하며 전분에 의한 혼탁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즉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보기 중에서는 1번의 베타아밀레이즈가 되겠네요. 베타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전분 분해 효소이긴 한데 알파1,4 결합을 비환원성 말단부터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분을 말토스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은 1번 베타아밀레이즈가 되겠습니다. 탄네이즈는 탄닌 분해 효소고요. 인볼테이즈는 전하 효소라고 해서 설탕, 수크로스를 글루코스와 프락토스로 분해하는 효소고요. 리페이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음은 2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분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하기 전에 전분을 구분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생전분을 물을 가해서 가열하는 과정을 우리는 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화 전분을 우리는 알파형 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전분은 우리는 베타형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호화 전분, 부분적으로 탈수되는 과정을 우리는 노화라고 보는데요. 이 노화 전분은 베타형이라고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베타형이 되었습니다. 알파형 전분의 부분적인 베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알파형, 베타형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먼저 볼까요? 틀린 것은 2번이죠. 베타형 전분이 알파형보다 소화가 잘 된다. 베타형 전분이 뭐라고요? 생전분. 알파형 전분은 호화 전분. 호화 전분이 더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2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관능 검사 중에 차이 식별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크게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로 나눈다. 그런데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차이 식별 검사는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보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죠. 종합적 차이 검사 중에서는 3점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1번으로 가볼까요? 31번에 보시면 뉴턴 유체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고요. 묽은 용액이나 물 같은 경우는 뉴턴 유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토마토 케첩의 경우에는 묽지 않은 용액이죠. 그래서 뉴턴 유체가 아니라 비뉴턴 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케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비뉴턴 유체 중에서도 틱소트로픽 유체라고 해서요. 말로 설명을 하면 일정한 전단 속도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관성 점도가 감소하는 유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로 케첩을 흔들면 짜기 쉬워지는 것을 그 예로 듭니다. 다음으로 33번을 볼까요? 33번에 고메톡실펙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고메톡실펙틴은 일반적으로 맥톡실 함량이 몇 % 정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펙틴을 구분을 할 적에 맥톡실기 함량에 따라서 7%를 기준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7%보다 높으면 고메톡실펙틴이라고 해서
하이맥톡실 팩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보다 낮으면 저맥톡실 팩틴이라고 해서 로우 맥톡실 팩틴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HMP, 하이맥톡실 팩틴, 고맥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요. 당과 산이 있으면 계열 형성이 가능한데요. LMP, 저맥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칼슘 2+와 같은 금속 양이온이 있으면 당과 산이 적어도 계열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잼 생성, 저당잼 제조가 가능한 것이 LMP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고메톡실 팩틴의 메톡실 함량이 일반적으로 몇 %라고 물었는데요. 7에서 14%라고 합니다. 높은데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팩틴에서 메톡실계 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가 14%입니다. 다음은 38번으로 가볼까요? 38번에 유중 수적형 WO형 교질상 식품을 묻고요. 여러분들은 WO형과 OW형에 있는 식품의 종류를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것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O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쓴 거죠. 워터 인 오일로 쓴 것이고요. 유중,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OW형 같은 경우는 물 안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된 형태인 WO형을 물었고요. 그러면 기름 안에 분산이 되어야 되니까 보기 중에서 기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 것들을 찾아주시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서는 1번 마가린이 되겠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OW형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보시죠. 액체 상태의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시켜서 쇼트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지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지의 가공 방법을 물었고요. 여기서 그 가공 방법은 경화에 들어가는 거죠.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로 변환시켰다고 하는 것은 포화지방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화지방산이 있다는 것은 단일결합임을 알 수 있죠.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원자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는 것인데, 촉매는 니켈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고체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우리는 경화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을 봐볼까요? 가소성 유동을 나타내는 식품을 물었고요. 가소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어떻게? 플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났는데 힘을 제거를 해도 원상복귀가 안 되는 성질을 우리는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가장 소성 유동을 나타내는 것이 밀가루 반죽이 되겠죠. 그럼 참고로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났는데 힘을 제거를 했더니 원상복귀가 되더라. 원상복귀가 되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elastic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28번을 볼까요?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방산을 묻고 있습니다. 지방산 중에서 산화 안정성은 이중결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화 안정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서 이중결합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라키도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4개인 것이고요. 리놀레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2개, 그 다음에 스테아릭 애시드과 팔미틱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산화 안정성이 낮으려면 이중결합이 많아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를 가볼까요? 도살된 동물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을 묻고 있고요. 도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호흡을 안 한다는 것은 O2, 산소의 공급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소 공급이 없으면 글리코겐이 현기적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현기적 분해가 일어나면
젖산 생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ATP 생성이라기보다는 ATP 함량이죠. ATP 함량은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pH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을 보시죠.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HLB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HLB라고 하는 것은요.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라고 해서 친수성, 친유성 비를 의미를 합니다. 값은 0에서 20 정도의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HLB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친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HLB 값이 20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친수성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수성 부분이 많다면요. 유중 수족형으로 유화액에 생성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HLB 값이 낮은 것은 유중 수족형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가서 보시면 HLB 값이 4에서 6 정도고요. 4에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이 낮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유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친유성이 많으니까 유중 수족형 유화액으로 생성되는데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1번으로 가서 유화제 중에서 소수성 부분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기름이랑 친한 부분이 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중 수족형이 아니라 WO형에 더 적합하게 되고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의 경우에는 바뀌었죠. 이게 WO형이 아니고 OW형이고요.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는 WO형이 됩니다. 그리고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의 계면에 계명 장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감소시켜서, 약화시켜서 유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36번 문제를 보실까요?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인데요.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뉴턴 유체를 나타내고요. 대부분의 식품은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문제 중에서는 비뉴턴 유체, 전분 용액이 그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전분 용액은 가열을 하고 나면 좀 걸쭉해지는, 우리는 그것을 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화된 용액의 경우에는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37번으로 가볼까요? 관능검사에서 차이식별검사 중에서 종합적 차이검사에 하지 않는 것을 물었네요. 차이식별검사는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는 눈에 익혀두시면 이런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 차이검사 아닌 것은 1번이죠. 기호도 검사는 관련이 없습니다.